일본 후쿠시마 방류가 이뤄져도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방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잠시 뒤 한국에 도착하는 IAEA 사무총장은 올해 민주당 지도부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정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구간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2년 전에 먼저 변경 노선에 포함된 나들목 신설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예금 해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유령아동 사건이 하루 사이 200건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보호 출산제를 놓고 아동단체끼리도 찬반이 대립하고 있어 쟁점 따져봤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폭염이, 남부지방에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전북 정읍 야산에서는 산사태가 달리는 차량을 덮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54만 명에 달하는 고립 청년 집중보도 이어갑니다. 이들의 복귀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첫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그제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와 별개로 우리 정부도 지난 2년간 조사해온 일본 오염수 관련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해도 당장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방사능의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류 자체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계획대로 오염수를 처리해 방류한다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배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배출 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지난 2년 동안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해 시찰단 활동과 모니터링 등을 거쳐 자체 검토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류된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돌아 4, 5년에서 길면 10년 뒤에나 우리 바다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바다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도 지금의 10만 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 우리 해역에 10년 후에 0.00001 베큐렐/리터로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내는 건 보류했습니다. 일본이 최종 방류 계획을 어떻게 정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확정돼서 발표되는 그 단계에서 입장을 표명하겠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검토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면서도 계획대로 지켜진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당장은 자료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겠죠. 이어서 이유경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염수에 들어있는 세슘과 같은 방사능 물질 62종류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알프스입니다. 정부는 자체 검토 과정에서 알프스 필터가 여러 번 고장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일본 측에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주기도 단축을 하고 점검도 강화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알프스 입구와 출구에서 농도를 측정할 때 빠져있는 5개 핵종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일본이 배출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점검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오염수 배출 단계별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과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일본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와 우리 원안위 간의 신속한 통보 그리고 상황 공유를 위한 체계 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하는 시료 분석에도 계속 참여할 방침입니다.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을 모니터링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일본을 떠나 잠시 뒤 우리나라로 옵니다. 정부 여당 관계자는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모레 만날 예정인 걸로 알려졌고 동시에 일본 정부의 방류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도쿄전력에 일본 정유가 방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했습니다. 이로써 오염수 방류는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 됐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에 증서를 전달합니다. 설비 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일종의 합격증입니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로부터 정당성까지 얻은 일본은 국내외 반대 여론을 달랜 뒤 8월 중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これからは私どもこの海洋放出設備の運用に関しましてしっかり安全最優先で取り組んで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Some people may never accept this or may always harbor suspicion, skepticism. This is logical, it's human nature. 그러면서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야당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You know, the word that I like is trust. I think one has to trust the scientific work of the IAEA. We are neutral, we do not take sides. 잠시 뒤 한국에 입국하는 그로시 사무총장은 내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오는 9일에는 위성곤 민주당 오염수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데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일부 의원들이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일본 소수정당 의원들을 초청해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일본 3인당 소속 의원이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ユン大統領がすべきことは、岸田首相の言うことを聞くことではなく、韓国の皆さんの声をしっかりと聞く。 3인당은 현재 중의원 1석, 참의원 2석을 갖고 있는 소수 정당으로 오스바케 의원은 어제는 민주당 오염수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과 함께 오염수 반대 단식 농성장도 찾았습니다. 일본 국회의원으로서 어려운 결정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야당 의원 11명은 다음 주 월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와 항의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본을 가서 자비로 갑니다. 가서 평화적인 수단을 쓰되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이 저지 투쟁을.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항의 방문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엔 일본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연대해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 집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과학적 사실로 궁지에 몰리자 영끌 선동에 나선다고 꼬집었습니다. 극소수 정당 3인당을 끌어들여 오염수 방류 반대가 일본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선동한 것은 또 하나의 외교 망신극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정부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구간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사실은 2년 전에 먼저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무턱대고 김 여사 비판에 나섰다가 자가 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 그렇다면 민주당이 2년 전에는 왜 노선 변경을 요구했는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5월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소속 최재관 여주 양평 지역위원장과 정동균 양평군수가 양평군 당정협의회에서 책자를 맞잡고 있습니다. 신설될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강화 IC를 추가해달라는 주민 간담회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 군수는 언론 인터뷰에서도 주민 편의를 위해 강화면에 IC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양평에 IC, 즉 진출입로가 있는 나들목이 없어서 되겠냐. 그래서 그것은 강하 IC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로 움직이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지난해 7월엔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도 강하 IC 설치안을 국토부에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2년 전에 노선 변경을 주장하고선 이제 와서 김건희 여사 공격용으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색안경을 끼고 달리더니 이런 나쁘끄러운 자가당착이 생기는 겁니다.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여당 지적에 IC를 만들자고 한 것이지 종점을 바꾸자고 한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김부겸 전 총리의 부인은 2021년 강하면 임야를 산 뒤 용도 변경까지 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TV조선 홍병길입니다.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국토부가 멀쩡한 사업 계획을 바꿨다는 거죠. 국토부는 야당의 선동이 도를 넘었다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고요. 그렇다면 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양평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최민식 기자가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양평군 주민들은 정부의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주말이면 주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할 정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해 고속도로만이 유일한 대안이란 겁니다. 어떤 때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차도 쉬어봐요. 그러면 저 장날 같은 날 그때 보면 아주 더워요. 토요일 날 장날 낀 날은 아주 그냥 섰어. 특히 북한강 북쪽인 기조나는 지하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지만 북한강 남쪽인 변경안은 버스와 승용차 말고는 교통편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양평 안에 차량이 고속도로로 드나들 수 있는 IC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변경 검토안에 이곳 강하면에 나들목이 설치될 계획이었습니다. 기존안 주변은 그린벨트와 학교, 철도 등의 시설물이 많아 IC 설치가 어렵습니다. 국토부는 강하면에 IC가 설치되면 하루 교통량이 15,800대에서 22,300대로 40% 정도 늘어나고 인근 도로의 교통량까지 흡수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 양평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양평에 IC가 없어요. IC도 없는 양평에 고속도로가 어디 있어. 일부 양평군 주민들은 범군민 대책위를 만들어 집단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군청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는 백지화는 무책임한 결정이란 비판이 나왔고 일부 주민들은 근거 없는 특혜 주장으로 논란을 키운 민주당사를 찾아 집단 농성을 하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이은 국토부의 사업 백지화 선언으로 한시가 급한 주민들만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습니다. 여당은 총선을 앞둔 전형적인 흠집 내기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원희룡 장관 탄핵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은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혹이 커지니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라며 놀부심보 아니냐고 했습니다. 강득구 진상규명 TF 단장은 한 발 더 나가 원 장관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국가의 법적 시스템 완전히 이걸 무너뜨리는 겁니다. 행정 독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탄핵에 대한 고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공개 주장하고 있는 이해찬 전 대표는 원 장관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총리는 해임 건의안을 내시고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을 하세요.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배우자 명의 세종시 주택가 토지 5분 거리에 당초 없었던 서울 세종 고속도로 연기 IC가 추가되면서 4천억 원의 공사비가 증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의 특혜 공세에 여당은 총선용 흠집내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만 우기는 일에만 열심입니다. 최대 피해는 양평 군민들이 보게 됐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는 17일 원 장관을 불러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금자들이 인출 러시에 나서는 등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원금 이자 전액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새마을금고가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는 말이 돌면서 금융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습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 위기설이 도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도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불안의 불똥은 금융시장으로 튀었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와 삼성전자 실적 부진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내려섰고 어제 2%대 급락했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하락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새마을금고가 포함된 종합 상호 금융기관이 팔아치운 채권은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중앙회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의 전액 환매를 지시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코스피 영향을 미쳤다라 정도로 했다라는 건데 그 자체가 자금 운용에 있어서 이슈는 되게 작은 이슈거든요.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당초 다음 주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연체율 상위 30개 금고 대상 특별검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 금고 예금자들의 불안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예금자 보호한도보다 큰 개인 돈 6천만 원을 직접 예금하면서 시장 불안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불안 심리에 대해서 인출이 안 되도록만 협조해 주시면 적어도 새마을금고 때문에 일어나는 시장 불안은 없다. 금융당국은 정부를 믿고 예금 인출이나 해지를 자제하고 이미 해지한 예적금도 재예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서 비롯된 새마을금고의 불안 심리가 다른 금융권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신용 등급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걱정 말라지만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2금융권 11곳의 신용등급이 일제히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미래 사업성을 근거로 금융사가 시행사 등의 돈을 빌려주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뇌관이 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 대출 연체율이 약 2배로 뛰면서 관련 대출 규모를 키워온 금융사들의 건전성이 나빠진 겁니다. 최대한 건전한 중소신용자를 받아들이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게 좀 민감한 신용도 하락 속도도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올 들어 3월까진 변동이 없었지만 4월부터 꿈틀대더니 6월에는 10건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2금융권의 신용등급 하향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실을 키운 건 고위험 상품입니다. 일부 금융사가 개발 인허가도 나기 전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들의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브릿지론 등의 비중을 최대 120%까지 키운 게 화근이 된 겁니다. 본대출 들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 좀 자금이 없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거든요. 좀 급하게 만드는 거긴 한데 이금융 쪽에서 이제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 쪽이 좀 불안해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금융 부실에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겹쳐 당분간 저축은행권의 불투명한 재정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사라진 신생아의 행방을 추적하는 조사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사연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기가 숨진 줄 알고 텃밭에 묻었다던 40대 친모를 조사해보니 매장 당시에 살아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사건은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노도일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지난 2016년 딸을 낳은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입니다. 딸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출생신고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A씨는 당초 출산 이튿날 딸이 숨져 가족의 텃밭에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매장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텃밭에서 숨진 아기의 유골을 발견하고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친모 A씨의 가족들은 범행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년 전 대전에서 출산 후 아기를 유기한 20대 친모도 살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아니 왜 살해하셨나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광주에서는 5년 전 생후 엿새 지난 딸이 숨지자 쓰레기 봉투에 담아 유기한 3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전국의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은 780건으로 하루 만에 182건이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영하 27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렇게 새 생명이 참혹하게 버려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산모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 출산제 도입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단체들끼리도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어 입법 논의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 제도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네, 이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보호출산제가 미혼 부모들을 더 음지로 숨어들게 하는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예. 이 미혼모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면 영아 유기가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위기 임신 상황이 출산까지 연결됐을 때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금전적, 인적인 지원도 없기 때문에 덜컥 도입하게 되면 양육을 회피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오히려 부모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양산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도 역시 영아 유기를 방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베이비박스가 문제가 아니라 입양시키려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입양특례법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2012년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 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이 성범죄 피해자나 불법 체류자 같이 출생 신고를 피하려는 사례는 꾸준히 나오는데 이 출생 통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보호출산제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낳아준 부모를 알아야 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이 베이비박스를 금지하고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생명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상당한 아이들은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전제가 있어야지만 알 권리도 있는 건데 살아있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아이들은 그렇게 죽어도 마땅하냐라는 거죠. 예, 이 반대 의견들을 보면 보호출산제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도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프랑스와 독일의 익명출산제는 이 산모의 비밀을 보장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 프랑스는 산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정보를 알 수 없지만 독일은 아이가 16세가 되면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 산모가 공개를 거부하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데요. 우리가 도입하려는 보호출산제는 이 독일의 방식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호출산제가 최선의 정책이 아니라 차선책이라는 점은 양쪽이 모두 인정하는 거군요. 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면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고 원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최선이라는 점은 공통된 부분입니다. 다만 태어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지 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의 차이인데요. 익명 출산을 보장하되 국가가 임신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 상담과 지원을 충분히 한다면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호출산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겠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국내 날씨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후 3시경 레이더 영상인데요. 자, 보시면은 충청권 아래로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비가 쏟아졌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도는 최대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이 장마 전선은 주말을 거치면서 점차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때문에 중부지방에는 폭염이, 남부와 제주에는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침수는 물론이고 산사태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전북 정읍 야산에서는 산사태로 차량이 깔리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택시가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갑자기 위에서 쏟아진 바윗덩어리와 흙더미가 택시를 덮칩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전북 정읍의 한 도로 비탈면에서 산사태가 났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택시 주위로 토사더미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야 하는 순간에 앞에가 무너졌어요. 막 튀어나왔으니 살라고 막. 다행히 택시 지붕으로는 토사더미가 쏟아지지 않아 운전기사와 승객 등 2명은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산사태 현장에서는 돌덩이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복구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도 산사태가 나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장맛비 때문입니다. 278mm 정도의 누적 강우가 있었습니다. 선행 강우의 영향 때문에 지반이 약화되어 있다가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충청과 제주, 남부지방은 오늘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까지 최대 100mm가 넘게 내리고 일부는 시간당 30mm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오늘 남부지방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을 시민이 붙잡았습니다. 몰카범이 도망친다는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근 식당 종업원이 뒤를 쫓은 건데요. 전정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4일 밤, 한 남성이 상가 건물에서 황급히 뛰어나오고 여성 2명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인근 식당에서 이를 본 또 다른 남성도 곧바로 내달립니다.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달아나자 피해 여성들이 몰카범이 달아난다고 소리치며 쫓아가고 이를 본 시민이 도와주러 나선 겁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몰카범이에요. 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뛰기 시작했죠. 박 씨는 골목과 화단을 넘나들며 도주하는 몰카범을 필사적으로 뒤쫓았습니다. 박 씨는 비를 맞으면서도 400여 미터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곳에서 몰카범을 붙잡았습니다. 핸드폰을 잡아서 빼서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던졌습니다. 그 경찰서에다가 신고 좀 빨리 해달라고. 경찰 조사 결과 20대 직장인인 몰카범 휴대전화에선 여성 불법 촬영물이 여러 장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을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의뢰하고 검거에 도움을 준 박 씨에겐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서울의 한 횟집에서 50대 6명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한 뒤 돈을 안 내고 달아났습니다. 한 명씩 가게에서 빠져나가며 종업원 의심을 피했는데 15번 가까이 시중을 들었던 종업원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50대 남녀 6명이 횟집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여 뒤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뒤를 힐끗 쳐다보더니 반팔 차림 남성과 함께 황급히 계단을 내려갑니다. 나머지 일행 4명은 이미 가게를 나간 상태. 횟집에서 요리와 술 등 25만 원어치를 시켜 먹은 뒤 돈을 안 내고 달아난 겁니다. 이들은 음식을 다 먹은 뒤 한 명씩 도망쳤는데 문이 있는 방이어서 종업원은 이를 몰랐습니다. 한 10분, 20분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다. 한 2시간 후에 전화를 했죠, 경찰한테. 횟집 종업원은 이 방에 15번 가까이 시중을 들었고 이들이 간 뒤에도 한참을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테이블에 15번을 들어가요. 지금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가게 세도 내기가 참 벅찰 정도로 힘든데. 결국 주인이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해도 잡기 어려운 데다 잡는다 해도 대부분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에 그칩니다. 계획적 상습적 무전 취식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과 택시 등을 상대로 한 먹튀 피해 건수는 매년 10만 건에 달하는데 올 상반기에만 5만 8천 건이 신고됐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낸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되는데 이미 복지부가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조 씨가 소송 취하를 한 이후에 궁금증이 이어졌는데요. 주원진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고함을 다투겠다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법정 들어가서 제가 아는 대로 진술하고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씨가 SNS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 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조 씨는 허위 문서 제출을 이유로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한 상태. 역시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다음 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조 씨는 또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재판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공소시효가 50여일 남은 시점인데 조 씨가 돌연 소송을 취하하면서 검찰 기소를 앞두고 전향적 모습을 연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내거나 기소되더라도 법원에서 가벼운 선고를 받으려 의도한 행보라는 지적입니다. 소치하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고립 청년 집중보도 이어갑니다. 이들이 왜 고립된 건지 또 최근 몇 년 사이에 왜 급증한 것인지를 짚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들의 사회 복귀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고립 청년 지원은 민간 단체가 주도해 왔는데요. 이제 정부가 나섭니다. 이달 안에 첫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영 기자입니다. 가지런히 이불을 갠 사진들이 민간 지원단체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길게는 10년 넘게 방에 틀어박혀 있던 청년들이 바깥 세상과 소통을 시작한 겁니다. 어렵게 마련된 소통의 끈을 끌어당겨 고립 청년 커뮤니티까지 이끌어내면 절반은 성공입니다. 서로를 환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러면 얼굴을 직접 보고 내가 방 밖을 걸어 나오는 경험도 해볼 수 있겠다. 커뮤니티에선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합니다. 11년째 은둔 중인 28살 A씨도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좀 무서워했는데 사람이 좀 덜 무서워지고. 그동안 민간이 떠맡았던 복귀 지원에 정부와 지자체도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9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소규모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정부 차원의 첫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쯤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식에 이 아스파탐이 들어간 막걸리를 비롯해서 탄산음료와 과자 등을 내놨던 식품업체가 비상입니다. 대체 원료를 찾는가 하면은 아예 아스파탐을 뺀 제품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건데요. 과도한 불안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내 막걸리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한 막걸리를 포함해 3대 막걸리 모두 아스파탐이 들어있습니다. 막걸리의 변질을 막아주는 데다 단맛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인데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 2비군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전해지자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정해진 규정이나 규제에 대한 범위들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바로 그 아스파탐을 싹 갈아치우고 딴 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스파탐이 들어간 제로콜라와 중국산 김치, 일부 과자 등을 판매한 식품업체들도 아스파탐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오리온은 평균 0.01%의 적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면서도 선제적으로 원료 대체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WHO 기준 1일 섭취 권장량을 채우려면 하루에 과자 300봉지 또는 막걸리 33병을 먹어야 할 만큼 아스파탐은 극소량이 들어있습니다. 한 번에 섭취해야 하는 양을 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사실상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스파탐도 그 정도 양이 아니면 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최종 분류되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올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았다고 하죠. 반대로 일본인은 올 여름 떠나고 싶은 해외여행지 1위로 서울을 꼽았습니다. 7위는 부산이었다고 합니다. 김충영 기자가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일본 여성들이 호텔방에 앉아 한국 컵라면과 과자를 먹으며 한국 가수 공연을 봅니다. 마치 한국에 여행 온 것 같이 기분을 내보는 건데 일본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한 도한놀이입니다. 여름 휴가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한 일본 여행사가 조사해봤더니 올여름 일본인의 선호 해외여행지 1위는 서울, 부산도 7위에 올랐습니다.
以前から毎年のようにショッピングなどに来ているので、もうコロナもやっと収まってきたので、またこの機会に来てみました。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와 한류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20대 청년들과 여성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습니다. もう基本的には今回短い宿泊なので、もうソウル市内を回って美味しい韓国料理をいっぱい食べたいなと思ってます。 지난해 일본 넷플릭스 인기 순위 10위 안에 한국 드라마 8개가 이름을 올릴 정도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자연히 드라마 촬영지나 각종 음식도 흥미를 끕니다. 한국적인 그 생활 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었던 것이고요. K 콘텐츠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이 기록적인 엔저로 경비 부담이 커진 일본인들이 상대적으로 가까운 한국을 선호한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한 전면 재시공 결정에 이어서 오늘은 재시공에 따른 5,5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주처인 LH는 재시공 방침은 수용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이 그리 간단치는 않아 보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는지 정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비용으로 GS건설이 추산한 금액은 5년에 걸쳐 약 5,500억 원. 철거비와 재시공비, 입주 지원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모두 철거해야 하는 데다 최고 층수가 25층에 달하는 만큼 고도의 기술을 위해 비용은 더 커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 커터를 이용해서 토브로제 쓰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오다 보면은 굴착기를 상부에 올려서 일반적으로 해체하는 방법, 아마 이런 방법을 쓸 걸로. GS건설은 공동시공사를 대표해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1분기 이후 9년 만에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데 더 큰 문제는 GS건설이 안고 있는 부동산 PF 지급 보증 차환액입니다. 약 3조 원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이번 사태로 GS건설 신인도가 악화될 경우 차환의 어려움을 겪어 금융시장에 또 다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재시공 분담금을 둘러싼 난항도 예상됩니다. 검단 아파트의 발주를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방안을 적극 수용한다면서도 비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국토부의 처분 결과가 나온 후 최종 분담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영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95.7% 줄었습니다. 하락률로만 보면 사실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정도로 수치가 크죠.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다지는 중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유혜림 기자가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매출은 60조 원,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격적인 실적을 기록했던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7% 줄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저조한 영업 성적입니다. 부문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업황 악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3조에서 4조 원 사이의 적자가 났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고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다만 3분기부터 반도체 감산 효과가 나타나면 재고가 줄고 단가가 조정돼 반도체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실적도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바닥은 다져가고 있는 걸로 분명히 생각은 되는데 그 원인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3사가 모두 감산에 들어갔고 그래서 가격의 하락이 멈춘 거. 미국과 중국, 유럽 등 세계 시장 수요가 되살아나면 이르면 4분기에는 반도체 흑자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용병 반란 사태 이후 내부 수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후방 도시를 공습해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집속탄은 민간인 피해를 이유로 국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최현희 기자입니다.
아파트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가루처럼 흩어진 잔해를 파헤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Скільки наших мирних жителів загинуло? Дивіться, мирний об'єкт, будинок, і люди спали, а вони їх вбили. 르비우는 격전지와는 거리가 멀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서 불과 60km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 수십만 명이 피신해 있을 정도로 비교적 안전한 곳으로 여겨졌지만 주택과 차량, 학교까지 폭격을 맞아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네스코도 세계 문화유산에 공습을 가했다며 규탄했습니다. Пряме влучання в житловий будинок.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розбираються завали. 다시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군에 대응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capability that would be useful in any type of offensive operations. I would note that the Russians have already been employing cluster munitions on the battlefield. 집속탄은 불발탄 비율이 높고 민간인 피해 위험이 커 국제적으로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수에 먹물을 뿌리는가 하면 또 명화에 오물을 투척하고 경기장에 난입하는 행위, 일부 유럽 환경단체들의 극단적인 시위 방식입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유럽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윈블던 테니스 대회 도중 갑자기 남녀 2명이 코트 위로 올라와 주황색 색종이를 뿌려댑니다. 보안 요원들이 쫓아내자 또 다른 남성이 반짝이 테이프를 휘날리며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같은 몇몇 유럽 환경단체의 시위 행태를 에코테러라고 부르는데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엔 먹물을 뿌렸고 독일 박물관에 있는 모네 작품엔 으깬 감자를, 방구 위에 해바라기엔 토마토 스프를 던졌습니다. Are you more concerned about the protection of a painting or the protection of our planet and people? 도를 넘는 과격 시위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Kann doch nicht wahr sein, Mensch. Müssen alle Leute darunter leiden? 보다 못한 유럽 각국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Ich glaube, dass es andere Wege gibt, in denen man seine Meinung auch ausdrücken kann und vielleicht 영국에선 경찰이 특정한 장소를 점거하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질서법이 시행됐습니다. 프랑스는 과격 시위를 벌여온 한 환경단체를 비합법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는 유럽 문화유산의 뿌리로 여겨지죠. 고대 유물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2000년 전 제작된 비너스와 제우스 등 신화 속 신들과 로마 시대 영웅의 조각상을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손에 번개다발을 쥔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의 청동상, 뱀이 그려진 흉갑에 투구를 쓴 전쟁의 여신 아테나와 육감적인 몸에 사랑의 여신 비너스까지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 속 신들의 조각상 등 유물 126점이 한국에 왔습니다. 절반가량은 세계 최초 공개입니다. The first time ever on display for the public because this was the opportunity with the initiativ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o work with these objects, to make conservation. 사자를 제압하는 헤라클레스, 소로 둔갑해 공주 에우로페를 납치하는 제우스 신화가 새겨진 그릇과 물병처럼 그리스인들 생활 깊숙이 스며든 문화가 로마로 넘어가 계승 발전되면서 오늘날 유럽의 근간이 됐습니다. It's going back to our roots, high developed cultures in Europe that spread through our minds, thinking, political systems of our entire world cultural heritage. 로마 시대의 빌라로 꾸민 전시장 속 카이사르, 아리스토텔레스 조각상에선 로마인들이 존경했던 인물들을, 유골함과 묘비, 석관 등에선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전환으로 여겨 사후세계를 중시했던 사상도 엿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최근 프로야구의 홈런왕은 기량이 충만한 30대 선수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한화의 거포 노시환의 나이는 23입니다. 최근 6경기에서 홈런 6개를 쏘아올린 괴력의 노시환을 이다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넘기고 또 넘기고 쳤다 하면 여지없습니다. 최근 프로야구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는 한화의 특급 거포 노시환입니다. 노시환은 최근 6경기에서 홈런 6개를 기록하는 놀라운 페이스로 SSG 최정과 함께 홈런 공동선두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건 23살이라는 노시환의 어린 나이입니다. 20대 홈런왕은 지난 2017년 최정이 마지막일 정도로 최근 KBO 리그에서 아주 귀합니다. 신인들이 입단을 하게 되면 장타보다는 이제 정교한 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젊은 타자들이 커나가기가 사실 힘든 구조죠. 올 시즌을 앞두고 7kg을 감량하고 히팅 포인트를 투수 쪽으로 조금 옮긴 게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20대 유일한 이렇게 홈런 이런 레이스에 이렇게 끼는 것만으로도 일단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1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간 국가대표로 뛰는 만큼 올 시즌 KBO 리그에서의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태극마크라는 동기부여가 더 큰 만큼 해볼만 하다는 각오입니다. 노시환의 질주 속에 3년 연속 리그 최하위를 기록했던 한화는 탈꼴찌를 넘어 가을 야구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야생동물 사진가 샘 롤리는 야생 대신 런던 지하철로 갔습니다. 일주일 밤을 잠복한 끝에 이 순간을 잡아냈습니다. 쥐 2마리가 승강장 바닥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놓고 멱살잡이를 벌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 가관이라고 하죠. 싱가포르 아파트 복도에서도 쥐 2마리가 드자비질을 합니다. 고양이가 어이가 없었던지 쥐잡을 생각도 않고 지켜보기만 합니다. 베이징 동물원에서는 시비 끝에 난투극을 벌이는 사람들을 동물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고릴라를 비롯한 몇몇 동물이 싸우는 인간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옛말에 성정이 급한 자는 타는 불꽃 같아서 마주치는 것마다 불태운다고 했죠. 지난주 국회에서 오간 단군일의 최대 고성이 그랬습니다. 단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고 전형인권에 대해서 열람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더니 어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후보지에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건 당군일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이 김 여사 일가 땅 근처로 바뀐 게 김 여사 측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상규명 TF를 만들어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토부 장관실 압수수색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양평군이 대안노선 검토를 요청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을 뿐 노선 변경을 결정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설사 바꾼다 해도 김 여사 일가 땅은 분기점 근처여서 땅값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귀를 막고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국토부 설명대로라면 성급하고 무책임합니다. 더구나 대안노선은 민주당 지역 인사들도 2년 전부터 주장해 왔다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김건희 악마화라고 한 게 지나치다고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원 장관도 너무 나갔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판 붙자며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여야가 온갖 일로 정쟁을 벌이지만 6년을 진행해온 국책사업을 이렇게 단칼에 주무장관이 중단시키는 건 단군 이래 처음이죠. 정치인 장관답게 화끈하게 존재감을 과시한 건 소득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민들의 편익보다 더 우선할 순 없습니다. 넓은 옷깃처럼 너그럽게 포용하는 도량, 금도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민주당에게는 발이 빠르면 헛짓는다는 성경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발끈 벌컥 성정을 터뜨리는 원 장관에게는
화는 화를 부른다는 말을 전합니다. 폭염과 폭우에게 번갈아 시달리는 장마철의 시인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사랑과 용서는 폭우처럼 쏟아지게 하시고 미움과 분노는 소나기처럼 지나가게 하소서. 7월 7일 앵커의 시선은 단군일의 처음이었습니다. 종일 맑았던 중북부와 달리 충청 이남으로는 강한 장맛비가 내리며 하늘 표정이 완전 상반됐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과 제주는 모레 아침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고요. 경남 해안과 제주에 최고 100mm 이상, 충북과 영남, 전남 해안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경남 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영남은 내일 새벽까지, 전남 해안과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많은 곳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들이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우중충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1도 등 날이 무덥겠고요. 남부지방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내리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7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